1400년 1월 한양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피비린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궁궐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였지만 조정의 실권은 세자도 아닌 이방원이 쥐고 있었죠. 왕은 있으되 왕권은 없는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종 이방관은 4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치적 야심이 거의 없었죠. 정종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이방원이 일으킨 정변 이후 어쩔 수 없이 왕좌에 앉게 된 것이었어요. 1398년 8월의 그날 밤은 정종에게도 악몽이었습니다. 동생 이방원이 세자 이방석과 그 형 이방번을 살해했어요. 정도전을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피로 물들었죠. 충격을 받은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내놓았고 그 자리에 정종이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진짜 권력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이방원은 정종 즉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병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조선의 모든 군사력이 이방원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조영무, 이숙범 같은 무장들은 이방원의 명령만 따랐죠. 조정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이방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정종은 형식적인 왕이었을 뿐이었어요. 이방원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1399년 그는 사병 혁파 작업을 시작했어요. 왕자들과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군사를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력을 국가 조직으로 편입시키려 했죠. 이것은 정도전이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이 그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병혁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공신들이 반발했어요. 그들은 건국 과정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병은 그들의 권력 기반이었죠.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왕자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넷째 왕자 이방간이었어요. 이방간은 태조의 넷째 아들로 1354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보다 2살 아래였죠. 이방간은 무예에 능했고 전투 경험도 있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나름의 공로를 세웠어요. 그는 자신도 왕위 계승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간은 이방원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간은 이방원 편에 섰었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 이방원이 모든 공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방간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방간은 점점 이방원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1399년 말 이방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공신들도 있었고 일부 무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간을 부추기기 시작했죠. 이방간이라면 이방원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방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포라는 인물이 이방간에게 접근했습니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는 세자 이방석을 직접 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박포는 자신이 받은 대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권력과 재산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박포는 이방원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방원을 도왔는데 그 대가가 초라하다고 여겼죠. 박포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방간이 들어왔어요. 만약 이방간을 왕으로 만든다면 자신은 새로운 공신으로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는 이방간에게 이방원이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이방간은 영원히 이방원의 그늘에 가려질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방간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치켜세웠죠. 박포의 말은 이방간의 마음속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1400년 초 이방간은 본격적으로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포 외에도 몇몇 무장들이 이방간 편에 섰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방간은 자신의 사병과 이들을 합쳐 200여 명의 병력을 확보했죠.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400년 1월 말 한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방간의 저택 주변으로 낯선 무장들이 드나들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주변 백성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안한 예감을 느꼈죠. 1년 전 제1차 왕자의 난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방원의 정보망은 이방간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무가 수집한 첩보가 매일같이 이방원에게 보고되었어요. 이방간이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 박포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모든 정황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방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형제를 먼저 공격하면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간이 먼저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방원은 정당방위로 대응할 수 있었죠. 이방원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방간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어요. 이방간은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박포가 계속 그를 부추겼어요. 이방원이 곧 사병 혁파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간의 군사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방간은 박포의 말에 흔들렸어요. 2월 초 이방간은 최종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방원을 제거하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는 박포 및 측근 무장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작전은 단순했죠. 병력을 이끌고 이방원의 저택을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방간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병력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200명으로 이방원의 400명이 넘는 정예병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방간 측 병사들은 대부분 그의 개인 사병이었죠. 반면 이방원의 병력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노병들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2월 11일 이방간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박포와 함께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양 시내로 진입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방원의 저택이었죠. 이방간은 야간 기습을 택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빠르게 공격하고 이방원을 제거한 후 도성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조영무가 이끄는 200명의 병력이 이방원의 저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숙번이 이끄는 또 다른 200명은 후방에 대기하고 있었죠. 이방원의 저택은 요새처럼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간의 군사가 이방원의 저택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포위망을 형성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의 병력은 이미 그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저택 담장 위에서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박포가 먼저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방간의 병사들이 일제히 저택으로 돌진했어요. 함성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 담장 위에서 화살이 빗발쳤죠. 수십 개의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앞장서던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방간의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방어가 철저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계속 전진하려 했지만 화살 공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담장을 넘으려 시도했죠. 하지만 담장 안에서는 조영무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온 병사들은 즉시 제압되었어요. 전투는 30분도 안 되어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방간의 병력은 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열세였어요. 게다가 이방원의 병력은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방간의 병사들은 하나둘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숙번이 이끄는 200명의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방간의 후방을 차단했어요.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방간의 병사들은 완전히 당황했죠. 앞에서는 이방원의 저택 방어군이, 뒤에서는 이숙번의 부대가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도망칠 길도 없었어요. 박포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방간에게 철수를 건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방원의 병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죠. 조영무가 직접 앞장서서 이방간의 병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어요.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소리와 함성이 뒤섞였어요. 피가 거리에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이방간의 병력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몇몇은 도망쳤고 많은 수가 항복했어요. 저항하는 병사들은 무자비하게 제압되었습니다. 1400년 2월 11일 밤 전투는 1시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방 간의 200명 병력 중 절반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항복했습니다. 한양 거리는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죠.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과 똑같은 광경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박포는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의 추격대가 뒤따랐습니다. 이숙번이 직접 박포를 추격했죠. 박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성문이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박포는 말에서 내려 도보로 골목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숙번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박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는 칼을 뽑아들고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병사를 혼자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숙번이 박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포는 한때 이방원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세자 이방석을 직접 살해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욕심이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숙번은 말없이 칼을 들어 올렸어요. 박포의 저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방가는 전투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병사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죽었어요. 이방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칼을 든 채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죠. 조영무의 병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이방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조영무가 이방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방가는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영무는 이방간을 체포했습니다. 밧줄로 그의 손을 묶었죠. 왕자였던 이방간은 이제 반역자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었죠. 이방원은 포박된 이방간을 바라봤습니다. 두 형제는 침묵 속에서 마주 섰어요. 이방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박포의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반란을 일으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방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영무에게 이방간을 데려가라고 명령했어요. 이방간은 궁궐의 별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반역죄로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그는 작은 방에 홀로 갇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죠. 형제 간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월 12일 새벽 조정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종이 참석했고 이방원도 자리했어요. 신하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죠. 이방간의 반란, 박포의 배신, 전투의 경과 모든 것이 상세히 보고되었습니다. 정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형제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2년 전 이방석과 이방번이 죽었고 이제 이방간마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죠.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어요. 신하들은 이방간과 박포에 대한 처벌을 논의했습니다. 반역죄는 명백했어요. 사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신중했죠. 이방간은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왕자를 죽이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었어요. 이방원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방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죽이자니 형제의 정이 남았고 살려두자니 언젠가 또다시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이방원은 중간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방간을 유배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2월 15일 이방간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토산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평생 그곳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죠. 이방간은 조용히 유배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박포는 다르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주군을 배신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2월 16일 박포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렸죠.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무장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포와 함께 반란에 가담했던 다른 무장들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방원은 배신자들에게 단호했습니다.
한 번의 본보기로 다시는 자신에게 도전하려는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죠.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불과 1시간의 전투였어요. 이방 간의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고 전략도 조잡했죠. 이방원의 정보망과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왕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이방석과 이방번은 죽었고 이방간은 유배되었습니다. 큰형 이방우는 일찍 세상을 떠났죠. 정종은 권력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어요. 1400년 2월 말 한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였어요.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궐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이방원은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본격적인 권력 장악에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잠재적 경쟁자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을 갖추는 일뿐이었죠. 이방원은 세자 책봉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30명이 넘는 관료들이 연명으로 서명했어요. 이방원의 공로를 치켜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의 난을 평정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칭송했죠. 이방원 없이는 조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종은 대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종은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편해지고 싶었죠. 세자 책봉은 그에게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곧 왕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1400년 2월 말 이방원이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어요. 이방원은 45세의 나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의 세자였죠.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이미 실질적인 통치자였으니까요. 세자가 된 이방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사병 혁파였어요. 이방 간의 난이 사병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이 군사력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죠. 이방원은 이것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사병 혁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원은 모든 공신과 왕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적으로 거느리던 군사를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죠. 제2차 왕자의 난 직후라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공신들은 마지못해 사병을 내놓았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중앙군으로 편입되었어요. 이방원은 이들을 재편성했습니다. 의흥삼군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었죠. 모든 군권은 왕실, 정확히는 이방원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4월 이방원은 또 다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 것이었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정도전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의정부가 먼저 국정을 심의하고 왕이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죠. 신권을 강화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방원은 이것을 6조 직계제로 바꾸었습니다. 6조의 각 부서 장관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였어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하들이 힘을 합쳐 왕을 견제할 수 없었죠. 왕권이 압도적으로 강화되는 제도였습니다.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문신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6조 직계제는 신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단호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파직시켰죠. 몇몇은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방원의 개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5월 이방원은 호패법 시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패법은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신분증을 폐용하게 하는 제도였어요. 이름, 나이, 주소, 신분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는 백성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죠. 호패법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군역 기피와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신분을 속이거나 숨어 살며 의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호패법이 시행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졌죠. 국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되는 제도였습니다. 6월 정종은 이방원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종은 왕위를 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2년간의 재위 기간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왕으로 지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죠.
정종은 이방원에게 빨리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의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왕위에 오르면 권력욕에 눈먼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이 스스로 선의를 원한다면 명분이 충분했죠. 이방원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7월 정종은 조정 백관을 모아놓고 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자 이방원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죠. 신하들은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1400년 11월 11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정종이 공식적으로 왕위를 물러나는 날이었어요. 재위 2년 만의 선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8년 만에 세 번째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궁궐에서는 성대한 선의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아침 일찍 정전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종은 왕복을 벗고 상왕복으로 갈아입었죠. 백관들이 정전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이방원이 정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45세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 앞에 무릎을 꿇었죠.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정종이 옥새를 이방원에게 건넸어요. 이방원이 옥새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무게, 책임의 무게가 전해졌죠. 이방원은 옥새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어요. 8년간의 투쟁, 수많은 희생 끝에 얻은 왕자였습니다. 백관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를 외쳤어요.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이라는 묘호로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었죠. 선의식은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축포가 터졌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즉위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법치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신하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즉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어요. 동생 둘을 죽였고 형 하나를 유배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대신들을 숙청했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태종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냉혹한 군주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태종은 이런 평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로 그런 평가를 뒤집으려 했어요. 강력하지만 공정한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려 했죠. 태종은 즉위 직후부터 활발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2월 태종은 사병 혁파를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사적인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병력은 국가가 장악했습니다. 중앙군은 10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에는 각 도마다 병마절도사를 두어 군사를 통솔하게 했죠. 군사 조직이 체계화되었습니다. 1401년 1월 태종은 호패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전국의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목에 걸고 다녀야 하는 작은 나무패였습니다. 이름과 나이, 거주지가 적혀 있었죠. 호패가 없으면 통행도 어려웠습니다. 국가의 백성 장악력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2월 태종은 양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사업이었어요. 정확한 토지 대장을 만들어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토지가 권력자들에 의해 은폐되어 있었죠. 태종은 이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과세하려 했습니다. 양전 사업은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토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죠. 반대하는 귀족들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몇몇은 관직을 박탈당했고 토지를 몰수당했어요. 3월 태종은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인 민제와 처남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비록 자신의 처가였지만 법을 어긴 자는 처벌해야 했습니다. 태종은 장인 민제를 신문했습니다. 비리 혐의가 명백했어요. 민제는 변명했지만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태종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죠.
장인을 유배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왕후 민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유배를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씨는 태종을 원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종은 괴로웠죠.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설령 가족이라 해도 법은 공정해야 했습니다. 1402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재가 유배지에서 역모를 꾀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실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더 이상 위험 요소를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는 고민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재를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재가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장인이 역적으로 몰려 죽은 것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씨는 절망했죠. 그녀는 태종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부부관계는 극도로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태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1402년 태종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외척 숙청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태종의 결정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장인까지 처형한 왕이었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태종은 관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어요. 가문이나 배경보다는 실력을 중시했습니다. 과거 시험 제도를 강화했죠. 더 많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험 횟수를 늘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관리들이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1403년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켰습니다.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간원하는 기관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죠. 언론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왕조차도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태종이 오히려 언론기관을 강화한다니 의외였어요.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하들의 견제가 있어야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독재가 아닌 법치를 원했습니다. 사간원은 태종시대 내내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같은 해 태종은 화폐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저화라는 지폐를 발행했어요. 종이로 만든 화폐였습니다. 유통을 활성화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저화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종이돈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금속 화폐를 더 선호했습니다. 1404년 태종은 세자 책봉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양령, 차남 효령, 삼남 충령, 사남 성령이었습니다. 적장자 원칙대로라면 양령이 세자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태종은 망설였습니다. 양령은 총명했지만 방탕한 면이 있었습니다. 학문보다는 사냥과 놀이를 좋아했어요. 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 충령은 달랐죠. 충령은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성품도 온화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태종은 고민했습니다.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5째 아들이었지만 결국 왕이 되었죠. 능력이 있는 자가 왕위를 이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충령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1404년 8월 태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아들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었어요.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장남을 제치고 삼남을 세자로 삼는 것은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충령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 인물이라고 확신했어요. 충령은 22세의 나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세자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학문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문, 역학, 음악,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죠. 태종은 충령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1405년 태종은 또 다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과전법을 개정한 것이었어요.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상 문제가 많았죠. 일부 고위 관료들이 과도하게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개정된 과전법은 토지 지급량을 줄였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토지를 회수해 하급 관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더 많은 관리들이 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반발했지만 태종은 밀어붙였죠. 토지 분배의 공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1406년 태종은 북방 개척에 나섰습니다. 여진족이 국경을 자주 침범하고 있었어요. 태종은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대응했습니다. 김종서를 보내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설치했죠. 국경선을 확고히 하고 여진족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조선의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같은 해 태종은 명나라와의 관계도 안정시켰습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를 공고히 했어요. 명나라는 조선을 신뢰할 만한 속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외교 관계 덕분에 조선은 내치에 집중할 수 있었죠. 태종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이 빛을 발했습니다. 1407년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궁궐 문 앞에 북을 달아놓았습니다. 누구든 북을 치면 왕이 직접 그 사연을 들어주었죠. 백성들은 신문고를 통해 부패한 관리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태종은 신문고를 통해 여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수령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했죠. 태종의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408년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였어요.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 10년을 상황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함흥에서 보냈죠. 죽은 아들들에 대한 슬픔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어요. 태종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1408년 이후 태종의 통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 가까운 개혁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확고했고 행정체계는 효율적으로 작동했죠.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409년 태종은 세자 충령의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을 세자 교육관으로 임명했어요. 변계량, 권근 같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충령은 그들에게서 성리학의 정수를 배웠죠. 하루에 몇 시간씩 경전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충령의 학문적 깊이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고했어요. 스승들과 대등하게 논쟁할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충령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죠. 자신의 후계자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1410년 태종은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국 공신들 중 일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법을 어겼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공신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조영무마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태종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패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조영무는 많은 토지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노비를 늘렸죠. 태종은 고민했습니다. 오랜 동지였지만 법은 공정해야 했어요. 태종은 조영무를 신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어요. 조영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태종은 그를 파직시키고 유배 보냈습니다. 공신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다른 공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411년 태종은 불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지만 불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어요. 많은 사찰이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의 수도 엄청났죠. 태종은 이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태종은 사찰의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242개의 사찰을 36개로 통폐합했어요. 사찰이 소유한 토지도 많이 몰수했습니다. 승려의 수도 제한했죠. 불교계는 크게 반발했지만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유교 국가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책이었어요. 1412년 태종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문 관측을 중시했어요. 서운관을 강화하고 천문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정확한 역법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죠. 농업 국가에서 정확한 달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태종은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1413년 태종은 인쇄술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 활자를 개량했어요. 더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서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었죠. 지식의 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의 문화 수준이 한층 높아졌어요. 1414년 태종은 세자 충녕에게 점차 국정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충녕은 32세가 되었어요.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태종은 중요한 회의에 충녕을 참석시켰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충녕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의견을 개진했어요. 충녕은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지 않은지 형벌이 공정한지 항상 살폈어요.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 사상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태종은 충녕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조선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1415년 태종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20년 가까이 권력 투쟁과 개혁을 추진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죠. 태종은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슬슬 선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군권만큼은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이 군권까지 갖게 되면 공신들이 위협이 될 수 있었죠. 태종은 신중하게 권력 이양을 계획했습니다. 1416년 태종은 왕후 민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씨는 아버지가 처형당한 이후 줄곧 태종을 원망했어요. 15년 가까이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제 화해하고 싶었죠. 인생의 황혼기에 가족의 화목을 원했습니다. 태종은 민씨에게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비록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으로서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씨는 오랜 침묵 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고 지쳐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417년 태종은 마지막 대규모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비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어요. 노비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적인 노비화를 막으려 했습니다. 많은 양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비가 되고 있었죠. 태종은 이들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신량 역천법을 강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되는 법이었어요. 이전에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죠. 노비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418년 태종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재위 18년 만이었습니다. 63세의 나이였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이제는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충녕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확신했어요. 8월 8일 태종은 선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궁궐에 백관들이 모였어요. 태종은 왕복을 벗고 충녕에게 옥새를 건넸습니다. 충녕은 36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이 되었죠. 역사의 세종으로 기록될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은 상황이 되어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태종은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권을 쥐고 있었어요. 병조와 군사 조직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세종이 아직 젊고 신하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상황으로서 세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태종과는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태종이 강압적이었다면 세종은 온화했어요. 태종이 법으로 다스렸다면 세종은 덕으로 이끌었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죠.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왜구들이 조선 연안을 계속 침략하고 있었어요. 세종은 이숙번을 보내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세종의 첫 군사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태종은 세종의 결단력에 만족했습니다. 온화하지만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죠. 세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금씩 세종에게 더 많은 권한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했습니다. 학문 연구기관이었어요. 젊고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 경전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정책 자문 역할도 했죠.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의 개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어요. 1421년 태종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피로 왕자를 얻었죠. 하지만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죽은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방석, 이방번, 그리고 유배 보낸 이방간까지. 그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마지막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였어요. 제위 18년 상왕 4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죠. 태종의 마지막 말은 세종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당부였습니다. 태종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 조문했어요. 냉혹한 군주였지만 조선을 안정시킨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태종은 헌릉에 묻혔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제1차 왕자의 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왕자들 간의 권력 투쟁이었어요. 하지만 제2차는 훨씬 짧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방간은 이방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불과 1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원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전자가 없었어요.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18년간 개혁을 추진했죠. 사병 혁파, 호패법, 양전사업, 의정부 서사제 폐지 등이 그의 업적이었습니다. 태종의 개혁은 조선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확립되었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행정 조직이 효율화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중앙에 집중되었죠. 이 모든 것이 세종시대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등은 모두 태종이 만든 안정적인 체제 덕분이었어요.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에 세종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태종 없이 세종도 없었을 것이었죠. 제2차 왕자의 난은 비록 짧은 사건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이었어요. 왕자들의 난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왕자들이 무력으로 왕위를 다투는 일은 없었죠. 적장자 계승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1400년 2월 11일 밤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방간이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고 이방원이 그것을 진압했어요. 그 결과 태종이 탄생했고 세종이 준비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서막이었죠. 두 번의 왕자의 난은 피로 얼룩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강력한 왕권, 효율적인 행정,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냉혹했지만 그의 냉혹함이 조선 500년 역사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400년 2월의 진실이었어요.